오늘의 탐구를 시작하죠. 혹시 당신이 매일 쓰는 그 도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상상력에 울타리를 치고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섬뜩하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단순히 작업을 더 쉽게 만드는 걸 넘어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생각의 경계 자체를 그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도구를 그냥 내 의지를 실행하는 중립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도구는 어떤 길은 쉽게 또 다른 길은 어렵게 만들잖아요. 네,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걷다 보면 어느새 내가 가려던 길이 아니라 도구가 안내하는 길 위에 서 있게 될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은 디자이너 카리 사린의 글을 바탕으로 이 디자인의 본질과 우리가 쓰는 도구의 관계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글이군요. 네,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들은 디자인이 무슨 깔끔한 생산 라인에서 결과물을 찍어내는 과정이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오히려 혼돈 속에서 길을 찾는 탐색에 가깝다 이런 주장이죠. 맞습니다.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 특히 그 좀 지저분하고 불확실한 과정 자체에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 효율성을 중시하는 요즘 세상의 통념과는 정반대 관점이라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미션은 이렇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과정 초반에 왜 제약을 일부러 멀리해야 하는지 아주 재미있는 건축가 일화를 통해 알아볼 거고요. 그 이야기 정말 인상 깊죠. 그리고 모든 도구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 도발적인 명제를 파고들면서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우리 사고를 은밀하게 조종하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 거대한 흐름이 가진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생각의 미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사리넨의 핵심 주장은 이 문장으로 요약돼요. 디자인은 탐색이지 생산 파이프라인이 아니다. 네. 보통 디자인하면 세련된 앱 화면이나 멋진 제품 같은 최종 결과물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결과물. 그런데 그는 그 이면에 있는 고통스러운 과정의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고통스럽다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디자인이 처음부터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암시하거든요. 오히려 안개 속에서 더듬거리는 것에 가깝다. 맞아요. 수많은 실패와 막다른 길, 그리고 끝없는 고민. 바로 이 혼돈 자체가 새로운 걸 발견하게 하는 동력이라는 거죠. 그 치열한 탐색의 끝에서야 비로소 보고 나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명쾌한 해답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현실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특히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고통스러운 탐색보다는 빠른 결과물을 원하잖아요. 그 압박. 일단 뭐라도 만들어서 보여줘 하는 네, 이런 탐색의 가치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사리넨도 그 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탐색과 구축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탐색과 구축. 네. 중요한 건 탐색 단계에서 구축 단계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탐색 단계에서는 스케치북에 마구 아이디어를 그리거나 포스트잇을 붙여가며 자유롭게 생각을 펼치는 도구가 필요하죠. 이런 도구들은 빠르고 지저분해도 괜찮고 언제든 쉽게 생각을 뒤집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마치 진흙으로 이것저것 빚어보는 단계 같네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형태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뭉개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데 처음부터 최종 결과물이 나올 조각칼을 들고 시작하면 돌멩이 하나 깎아낼 때마다 엄청난 고민을 해야 하고 결국 대담한 시도를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네. 당신의 최근 프로젝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불확실하고 지저분한 탐색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셨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완벽하고 정돈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나요? 생각해보니 후자에 가까웠던 것 같네요. 사린에는 우리가 그 후자의 유혹에 너무 쉽게 빠진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중요한 발견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시간, 예산, 기술적인 한계 같은 현실적인 제약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렇죠. 사리넨도 제약이 우리의 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문제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타이밍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제약을 너무 일찍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조차 잡지 못한 상태에서 제약이라는 지도를 펴들면 상상력 자체가 그 지도 안에 갇혀버립니다. 여기서 사리넨이 소개하는 건축가 이야기가 이 타이밍의 중요성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저도 이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전통적인 목조 오두막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죠. 네, 한 건축가가 이곳에 아주 현대적이고 조형미가 넘치는 집을 짓고 싶어 했고요. 당연히 지역 건축 조례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전통적인 스타일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프로젝트의 가장 명백하고 거대한 제약이었죠. 자, 만약 이 건축가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건축 조례집부터 펼쳐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조례의 각 조항을 만족시키는 법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창의적으로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어쩌면 좀 지루한 오두막집이 나왔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주변 풍경을 존중한다는 더 크고 본질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법규를 지킨다가 아니라 풍경을 존중한다는 상위 목표를 먼저 세운 거군요. 맞습니다. 그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고 왜 이 현대적인 건축물이 전통적인 오두막들 사이에서 오히려 풍경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설득했죠. 제약과 싸우는 대신 자신의 비전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지지를 얻어낸 거네요. 네, 결국 그의 설계안이 의회에 올라갔을 때 기술적으로는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미 지역사회 전체가 그의 편이었습니다. 와, 규칙은 구부러졌고 그 집은 마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죠. 와,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하군요. 살인앤의 말을 빌리자면 너무 일찍 제약이 공간을 규정하도록 두면 더 나쁜 결과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발견될 기회조차 없었던 결과들을 잃게 된다. 네, 그 건축가가 조례만 쳐다봤다면 지금의 그 멋진 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물론 디자인 후반부로 갈수록 제약은 오히려 길잡이가 된다고요. 그렇죠. 아이디어가 현실 세계와 충돌하면서 구체화되는 단계니까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코드를 짜고 온갖 예외 상황들을 다루면서 아이디어는 단단해집니다. 그 단계에서는 장인 정신이 필요하고 디자인과 코드를 정밀하게 연결하는 도구들이 빛을 발하게 되겠네요. 네. 탐색이 끝나고 이제 진짜 구축을 해야 할 때 제약을 환영해야 합니다. 자, 방금 그 건축가 이야기가 외부의 제약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내부의 제약, 즉 도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도구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장 정말 곱씹어 볼 만하지 않나요? 네. 도구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선언처럼 들려요. 어떤 도구는 특정 행동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유도하고 다른 행동은 번거롭게 만드니까요. 맞아요. 포토샵을 열면 왠지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편집하고 싶어지고 파워포인트를 열면 글머리 기호를 사용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싶어지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저항 없이 그 도구가 제안하는 가장 쉽고 합리적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네. 살인에는 여기서 도구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탐색에 좋은 도구와 구축에 좋은 도구. 탐색용 도구는 앞서 말한 스케치북이나 화이트보드 같은 것들이겠네요. 표현력이 풍부하고 자유로운. 반면에 구축용 도구는 피그마처럼 구조, 일관성, 정확성을 중시하죠. 둘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문제는 모든 과정을 구축용 도구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특히 코드가 가장 강력한 구축 도구라고요. 네, 그는 코드를 구속의 매체, medium of commitment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정말 절묘해요. 한 번 코드를 작성하고 시스템을 만들면 그건 마치 콘크리트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 굳고 나면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 네, 사소한 변경에도 기존 구조 전체를 흔들어야 할 수 있고요. 콘크리트 비유 정말 와닿네요. 이미 지어진 건물 안에서 인테리어를 바꾸는 건 쉽지만 건물 자체의 구조를 바꾸려면 사실상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군요. 그렇습니다. 기존 시스템 안에서 디자인한다는 건 과거의 모든 결정, 즉 굳어버린 콘크리트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미 시스템이 지원하는 기능 쪽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이 기울게 되고 네, 기존 구조를 크게 바꾸는 대담한 아이디어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하기 전에 기각되죠. 결국 현재 시스템 안에서는 매우 우아하고 효율적인 개선안이 나올지는 몰라도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나오기 힘들어지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도구가 가진 의견에 순응하면서 더 나은 가능성을 탐색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에요. 물론 디자이너와 개발자 사이의 도구를 통합하려는 시도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아이디어가 사람과 도구를 거치면서 왜곡되거나 손실되지 않고 혼돈에서 명확함으로 완벽하게 이동하는 세상, 분명 매력적이죠. 하지만 살인에는 바로 여기에 통합의 그림자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림자라. 통합은 필연적으로 표준화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모두가 똑같은 레고 블럭, 똑같은 기본 요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면 결국 서로 비슷한 결과물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살인의 아주 강력한 경고가 나옵니다. 도구는 작업의 바닥, 즉 최소 품질을 높여주지만 무엇이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조용히 규정함으로써 창의성의 천장을 낮출 수도 있다. 와, 바닥은 높이지만 천장은 낮춘다. 정말 강력한 통찰이네요. 그렇죠. 이게 바닥을 높이는 효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비슷한 템플릿과 구성 요소를 사용하다 보니 결국 모든 사이트가 비슷비슷해 보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은 찾아보기 힘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천장을 낮추는 효과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가장 쉬운 길이 가장 관습적인 길이라면 결국 관습이 곧 제품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모두가 같은 길을 가도록 유도하는 시스템 속에서는 아무도 숲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 하지 않게 되고요.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두 번째 큰 줄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네요. 디자인은 의견을 찾는 과정이다. 네. 모든 도구와 기기에는 특정한 의견, 즉 특정한 관점과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거죠. 아이폰을 생각해보면 수많은 버튼과 설정을 없애고 극도로 단순화한 형태. 이건 단순함이 최고라는 강력한 의견이 담긴 디자인이잖아요. 우리는 그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아이폰을 쓰는 거고요. 여기서 장인 정신의 비유가 아주 효과적으로 쓰입니다. 아, 셰프 이야기. 네. 훌륭한 셰프는 그냥 칼 한 자루로 모든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생선을 다듬는 사시미 칼, 채소를 써는 우스바, 고기를 손질하는 칼, 용도에 맞는 수십 가지의 특정한 칼을 사용하죠. 어떤 기술에 깊이 파고들수록 도구는 더 구체적이고 전문화된다는 거네요. 이케아에서 파는 만능 주방 칼로는 결코 스시장인의 섬세한 손맛을 낼 수 없으니까요. 흔히 한 가지 기능만 가진 앱이나 도구를 보면 아보카도 슬라이서 같다고 비판하잖아요. 그거 하나 하려고 굳이 도구가 필요해? 하는 식으로요. 네, 그렇죠. 근데 쌀이네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당신의 직업이 하루 종일 아보카도를 자르는 것이라면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보카도 슬라이서에 투자하고 싶을 거라는 거죠. 아하, 한 가지 일을 정말 탁월하게 해내는 도구는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진정한 괴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따로 있어요. 괴물이요? 네, 바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거대한 통합 시스템입니다. 새삼을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블록으로 환원시키려는 스타트rek의 보그처럼 말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런 시스템은 우리에게 마인크래프트 블록 한 무더기를 지어주면서 자, 이제 스스로 당신의 세상을 만드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무한한 자유도가 매력적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피곤하게 느낄 겁니다. 우리는 보통 디자이너가 만든 멋진 가구나 장인이 만든 근사한 도구처럼 뚜렷한 의견과 목적이 담긴 물건들로 채워진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죠. 속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이 없는 순수한 플랫폼이란 환상에 불과해요. 프로그래밍 언어, 프레임워크, 심지어 운영체제까지 모두 나름의 철학과 규칙, 즉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디자인이란 어떤 의견을 어디에 어떻게 심을지 선택하는 과정인 셈이군요. 네, 세상을 무미건조한 기본 블록들의 표로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유용하고 의미 있는 관점을 불어넣는 탐색 과정인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의 긴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인의 핵심 메시지는 놀랍도록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어떤 도구를 쓰든 상관없지만 지금 내가 탐색 모드에 있는지 아니면 구축 모드에 있는지를 스스로 명확히 인지하라는 것. 그리고 탐색 단계에서는 시기상조인 제약으로부터 상상력을 보호하고 현실과 부딪히면서 아이디어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할 때가 오면 기꺼이 제약을 초대하라는 것이죠. 결국 코드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코드를 상상력을 가두는 과목으로 만들지 말고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피드백을 얻는 훌륭한 도구로 활용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탐색의 자유와 구축의 정밀함,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겠네요. 네, 오늘 탐구를 통해 저희는 두 가지 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첫째, 디자인은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깔끔한 생산 공정이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 길을 찾는 지저분하지만 필수적인 탐색의 여정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 훌륭한 디자인이란 세상을 표준화된 블록으로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유용하고 의미 있는 의견을 도구와 시스템에 정성껏 담아내는 과정이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 하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도구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업무용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주방에 있는 조리도구, 심지어 당신이 매일 쓰는 노트 앱까지 말입니다. 그 도구들에는 어떤 의견이 숨겨져 있나요? 그 의견들은 당신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무엇이 합리적인 시도인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도구들은 당신의 자유로운 탐색을 돕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가장 쉽고 관습적인 길로만 안내하고 있나요?